회장님, 미혼이신 거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하지만 딱 5년만 이 핏덩이 좀 숨겨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 뛰어든 남자. 놀랍게도 그는 지명 수배자가 아닌 특수부 에이스 검사였습니다. 자, 자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살인 용의자 검사 아닌가? 그때 현관문이 쾅 울리며 형사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급해진 검사는 품속의 아기를 이불 위로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이 아이는 놈들이 노리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년, 딱 5년 뒤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졸지에 쫓기는 검사의 아기를 떠안게 된 미혼의 여회장. 과연 5년 뒤 이들에겐 어떤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인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하는 대운이 댁내에 가득 깃들기를 새벽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딱 5년만 피를 토하듯 내뱉었던 그 약속. 과연 지켜졌을까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5년을 훌쩍 넘겨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날 밤 15층 난간에서 몸을 던졌던 한재석 검사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 처리되었고 세상은 그를 비리 검사이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 속에 묻어버렸죠.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핏덩이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아침 풍경. 오전 7시 향긋한 원두커피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넓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식탁 상석에는 이제 환갑을 넘긴 유진이 회장이 앉아 조간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10살배기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 회장이 주어 기른 아이, 공식적으로는 유 회장의 늦둥이 입양딸로 알려진 한소울이었습니다. 소울이는 포크를 든 채 멍하니 식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코가 토끼처럼 실룩거렸어요. 엄마, 오늘 빵 평소랑 냄새가 달라요. 밀가루 포대 바꿨죠? 약간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어요. 신문을 보던 유 회장이 안경 너머로 소울이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유 회장의 눈빛에는 모성애보다는 엄격한 후견인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또 시작이구나. 그냥 먹어라. 최고급 유기농 밀가루다. 내 그 예민한 코 때문에 주방장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 알고는 있니? 하지만 진짜인걸요. 그리고 엄마한테서도 오늘따라 낯선 냄새가 나요. 아주 독하고 비린 쇠 냄새 같은 거요. 유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가 받아본 신문 일면 기사 때문이었을까요? 신문에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강기태 후보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재석 검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자 유 회장이 사업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었죠. 유 회장은 신문을 탁 덮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학교 나가. 오늘 저녁에 후원의 밤 행사 있는 거 잊지 말고. 내가 내 딸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 얼굴 비추는 자리다. 실수하면 용서 안 해. 소울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딸로 살고 있지만 소울이는 늘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맛있는 음식 냄새 속에서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에게는 진짜 부모의 냄새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요. 소울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설 때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로켓 목걸이.
유 회장이 내 친아빠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며 전해준 그것에서는 희미하지만 아주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한 성북동 저택과는 정반대인 곳 서울역 지하보도. 약속했던 5년이 지났는데 한재석 검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쿨럭. 지하도 구석, 신문지를 덮고 누운 노숙자들 사이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엉겨붙은 머리카락, 시커먼 때가 낀 손톱, 그리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남자. 그의 오른쪽 얼굴은 끔찍한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추격을 피하다 폭발 사고에 휘말려 성대와 얼굴,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잃은 한재석이었습니다. 약속한 5년이 되었을 때 그는 유 회장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살인 누명까지 쓴 채 어떻게 딸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놈들의 감시는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결국 그는 벙어리 노숙자 행세를 하며 그림자처럼 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교복 입은 소울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소울아, 미안하다. 못난 아빠가 5년 약속을 못 지켰어. 그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사진 위에 뚝뚝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버리고 간 신문 쪼가리가 바람에 날려 재석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강기태 후보, 오늘 저녁 한성그룹 후원 행사 참석 예정. 재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맹수 같은 살기가 이글거렸습니다. 강기태, 내 놈이 감히 내 딸이 있는 곳에. 재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잃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운 검사의 정의감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마스크를 꺼내 흉터를 가렸습니다. 오늘 밤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인다는 한성그룹 자선 후원의 밤 행사는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유진희 회장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긴장한 표정의 소울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빛내주실 귀한 분을 소개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신 분이죠. 강기태 후보님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강기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젠틀한 매너.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환호했지만 소울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기태가 다가올수록 소울이의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건 향수 냄새도 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썩은 시궁창에서 올라오는 듯한 악취,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비릿한 피 냄새였습니다. 오, 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꼬마 숙녀분이 바로 그 소문의 따님이시군요. 강기태가 유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는 소울이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반갑다. 아저씨 알지? TV에서 많이 봤지? 강기태가 소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울이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리 가요. 냄새나. 행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 회장이 사색이 되어 소울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울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소울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기태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아저씨한테서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 죽인 냄새란 말이야. 강기태에 굳어있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구석 커튼 뒤에 숨어있던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놈을 알아본 것입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살인자라는 말이 10살짜리 아이, 그것도 재계서열 1위 회장의 딸 입에서 나왔으니 오죽했겠어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멈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능구렁이 강기태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허허허하고 짐짓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의 다리는 이미 똑하고 부러져 있었죠. 소우리의 그 말이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공포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아가씨가 요즘 유행하는 수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하하, 제가 범인 잡는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살인자라니요. 이거 농담이 너무 과격한데요? 강기태가 농담처럼 받아넘기자 그제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엉뚱한 소리를 잘하죠. 회장님 딸이라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유진이 회장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우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님. 애가 며칠 전부터 열이 좀 있더니 헛소리를 하네요. 김비서, 당장 소우리 데리고 나가. 어서. 수행원들이 서둘러 소우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소우리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강기태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 냄새 난단 말이야. 피 냄새, 탄 냄새. 엄마,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소우리의 처절한 외침이 연회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기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짐진 그의 손바닥에서는 부러진 와인잔 조각이 박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10시 성북동 유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유 회장은 소우리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 오늘 대체 왜 그랬니?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 귀한 분 앞에서 살인자라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해. 엄마는 내 말 안 믿잖아. 진짜란 말이야. 그 아저씨한테서 썩은 냄새가 났어. 어릴 때 꿈에서 맡았던 그 불타는 냄새랑 똑같았다고. 그만해. 꿈 얘기 좀 제발 그만해라. 내 친아빠가 헛것을 보더니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유 회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소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유 회장이 화를 내는 건 소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였습니다. 10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갓난아기를 맡기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던 한재석 검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숨죽여 살았는데 오늘 소우리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 수염을 뽑은 격이 되었으니까요. 당분간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학교도 가지 말고 근신해. 알겠니? 유 회장이 획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덩그러니 남겨진 소우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우리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로켓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소울이는 목걸이를 코에 갖다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주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는 알지? 내가 거짓말쟁이 아닌 거. 엄마도 다 바보야. 내가 증명할 거야.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내가 꼭 찾아낼 거야. 소울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후드티와 배낭을 꺼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같은 저택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한편 강기태 후보의 비밀 안가. 모두가 퇴근한 늦은 시각, 강기태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거친 수세미로 손등이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고 있었죠. 냄새라. 기가 차서 원. 야, 독사. 나한테서 냄새 나냐?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해결사, 독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후보님. 최고급 수입 향수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계집애는 맞더라고. 10년 전 내가 한재석 그놈 마누라를 태워 죽일 때 났던 그 탄내를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강기태가 거울을 보며 킬킬거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수건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유진이가 입양했다는 딸. 뒷조사해 보니까 나이가 딱 10살이더군. 10년 전 사라진 한재석의 핏덩이랑 나이가 똑같아. 설마 그 아이가? 살려두면 안 돼. 내 대업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불길한 잡티가 끼어들면 안 되지. 유 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해. 애들은 원래 잘 다치고 잘 사라지잖아. 오늘 밤 당장. 강기태의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자 독사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11시. 성북동 저택의 높은 담장 아래 개구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후드를 눌러 쓴 한소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가출이었지만 아이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울이의 손에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 켜져 있었어요. 목적지는 강기태 후보의 선거 캠프가 있는 여의도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냄새의 증거를 찾겠다는 당돌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소울이에게 밤거리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소울이는 몰랐지만 소울이의 뒤를 밟는 그림자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울이를 지키려는 수호천사 한재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울이를 제거하려는 저승사자 독사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울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걷던 재석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소울아, 집으로 돌아가. 제발. 마음속으로 수천 번 외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는 그저 멀찍이 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석은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머니 속에서 쇠굿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간 거리에서 터득한 그만의 무기였죠. 그때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곳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끽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독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꼬마야, 길 잃어버렸니? 아저씨가 태워줄까? 소울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남자들에게서도 강기태와 비슷한 냄새가 났거든요. 비릿하고 끈적한 폭력의 냄새. 싫어요. 저리 가세요. 어허, 이놈의 기집애가. 회장님 딸이라더니 성질 있네. 야, 그냥 태워. 사내들이 소울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소울이가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퍼.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납치범의 손등을 강타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울이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은색 쇠구슬이었습니다. 뭐야? 어떤 새끼야?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 옆에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코트, 한쪽 얼굴을 가린 마스크, 그리고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빛. 한재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향해 그르르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오직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옥에서 돌아온 아빠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뭐야, 저 거지 새끼는? 야, 밟아버려. 납치범들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재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울이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무서운 거지 아저씨한테서 낯설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비냄새, 흙냄새,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주 희미한 박하사탕 냄새. 그건 어릴 때 아빠가 퇴근길에 항상 사오던 사탕 냄새였습니다. 쿵, 퍽. 재석은 성한 다리 하나와 온몸을 던져 놈들과 뒤엉켰습니다. 칼에 팔이 베이고 주먹에 얼굴을 맞았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놈들의 바지가랑이를 물어뜯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는 늑대처럼 말이죠. 아저씨? 빗속의 난투극. 이 처절한 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와장창 마이너스, B이익 마이너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유리가 박살나며 요란한 도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석이 납치범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몸을 날려 길가에 있던 벽돌로 남의 차 유리를 깨부순 것입니다. 젠장, 뭐야? 사람들이 몰려오겠어. 일단 튀어. 형사들이 깔리면 골치 아파. 경보음 소리에 동네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자 당황한 놈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에는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는 재석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소울이만 남았죠. 재석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소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소울이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방금 전 짐승처럼 싸우던 이 노숙자 아저씨의 등에서 너무나 포근하고 안전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죠.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재석이 뭉툭한 손가락으로 소울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소울이가 재석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까 싸울 때 우리 아빠 냄새가 났어요. 박하사탕 냄새. 재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에 물기가 어렸죠. 그는 대답 대신 낡은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해진 은박지 포장지 하나를 꺼내 소울이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10년 전 담배를 끊으라던 아내의 잔소리에 재석이 입에 달고 살았던 바로 그 사탕이었죠. 소울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멍하니 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고마워요.
구해줘서. 재석은 소울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재빨리 소울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놈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경찰이 오면 자신은 잡혀갈 테니까요. 그렇게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와 벙어리 노숙자. 두 사람은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 다리 밑이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소울이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까서 재석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까 배에서 소리 나던데. 참치 마요예요. 재석은 사양하려다 딸이 주는 첫 밥상을 거절할 수 없어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그는 허겁지겁 김밥을 삼켰습니다. 소울이는 그런 재석을 보며 마치 탐정처럼 추리력을 발동시켰어요. 아저씨는 말 못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럼 내가 지어줄게요. 박하 어때요? 박하사탕 냄새나니까. 재석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하. 딸이 지어준 새 이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박하 아저씨. 나 사실 엄마 냄새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밤 그 나쁜 아저씨네 사무실에 가서 증거를 찾으려고요. 그 아저씨가 우리 엄마 죽인 게 확실하거든요. 재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는 몸짓이었죠. 하지만 소울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혼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아저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저씨 싸움 잘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보디가드 비용은 나중에 할머니한테 말해서 엄청 많이 줄게요. 재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10살짜리가 복수를 꿈꾸다니.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방패가 되어주자. 재석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만큼은 거지와 공주가 아니라 환상의 파트너, 배트맨과 로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서울역 대합실.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화면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특보 한성그룹 유 회장. 딸, 괴한에게 납치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한성그룹 유진희 회장의 외동딸 한소을 양이 자택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골목길 CCTV 영상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소울이를 끌고 가는 장면은 쏙 빠지고 재석이 소울이의 손목을 잡고 뛰어가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는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앞면에 심한 화상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대합실에 앉아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울이와 재석은 구석 벤치에서 그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거 아저씨랑 나잖아. 아닌데. 아저씨가 구해준 건데 왜 납치범이라고 나오지? 그때 뉴스 화면이 바뀌며 강기태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진희 회장의 저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요. 침통한 표정으로 검은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연기력이 나무주연상 감이었죠. 국민 여러분, 참담한 심정입니다. 유 회장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흉악범이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파렴치한 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소울 양을 무사히 구출하겠습니다. 재석은 치를 떨었습니다. 강기태, 그 악마가 또다시 언론을 조작해 자신을 유괴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재석은 딸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전 국민이 쫓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만. 그때 대합실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한 청년이 재석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더니 다시 재석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저거 봐. 저기 흉터. 뉴스에 나온 그놈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석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맞네. 화상 흉터. 저 옆에 애는 회장 딸 아니야? 신고해. 빨리. 재석은 본능적으로 소울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소울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나쁜 놈아. 애를 놔줘. 저거 잡아. 현상금이 얼마야. 용감한 시민 몇몇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재석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은 소울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다친 다리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소울아, 뛰어. 아빠만 믿고 뛰어. 재석은 절뚝거리는 다리에 온 힘을 실어 대합실 출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빗발쳤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끝으로 몰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망자들의 하루는 1년보다 길었습니다. 재석과 소울이는 3일째 서울의 뒷골목과 재개발 구역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살던 소울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울이는 단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고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재석의 다리를 걱정했죠. 폐지 수거함 뒤쪽 임시로 만든 은신처. 소울이는 약국에서 훔치다시피 사온 소독약을 재석에 까진 무릎에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프죠?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괜히 가출해서. 재석은 고개를 저으며 소울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기 때문입니다. 소울이가 잠들 때마다 혹시라도 누가 덮칠까봐 보초를 섰으니까요. 그때 은신처 밖에서 뚜벅, 뚜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인 행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무게감 있는 군화 굽소리. 재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놈들입니다. 강기태가 보낸 독사의 무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석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 유일한 탈출구는 2미터가 넘는 담벼락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훌쩍 넘었겠지만 다리를 저는 지금의 재석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 쥐새끼 냄새가 나는데? 샅샅이 뒤져. 담벼락 너머에서 독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 재석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둘 다 살 수는 없다면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 재석은 소울이를 안아들어 담벼락 밑에 있던 낡은 드럼통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밟고 올라가라는 뜻이었죠. 올라가. 넘어가서 무조건 큰 길로 뛰어. 경찰한테 가.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싫어. 아저씨는 같이 가야지. 소울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소울이의 발을 억지로 자신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으윽. 재석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자 소울이의 손이 담벼락 끝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찾았다. 골목 입구에서 독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호, 감동적인 부녀 상봉이네. 한재석 검사님, 10년 만에 뵙습니다. 독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전기 충격기를 지직하고 작동시켰습니다. 소울이는 담벼락 위에 매달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재석은 담벼락 위에 소울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힘차게 손짓했습니다. 가. 어서 가. 그리고 뒤를 돌아 놈들을 막아섰습니다. 맨손에 절름발이. 상대는 무장을 한 건장한 남성 5명.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정의의 칼을 빼들듯 비장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딸은 지킨다. 탓! 재석이 괴성을 지르며 독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빗속의 혈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담벼락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울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울이의 코끝에 강렬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10년 전 불타는 집에서 자신을 안고 뛰던 아빠의 땀 냄새. 지금 저 밑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박하 아저씨의 냄새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빠. 소울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박하 아저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죽은 줄 알았던 아빠였습니다. 퍽! 과직! 빗줄기를 뚫고 둔탁한 파열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담벼락 아래 한재석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독사의 부하 셋을 쓰러뜨렸지만 중과부적이었죠. 독사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재석의 성한 왼쪽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으윽. 재석은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고 흙탕물이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담벼락 위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소울아, 갔니? 다행이었습니다. 담벼락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사실에 안도한 재석의 입가에 피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10년을 지옥에서 버틴 이유가 오직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으니 오늘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질긴 새끼. 야, 싫어. 강 후보님이 직접 처리하신단다. 독사가 재석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재석의 몸이 짐짝처럼 검은 승합차 트렁크에 던져졌습니다. 트렁크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석은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디 그걸 발견해야 할 텐데. 한편 담벼락을 넘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한소울이었습니다. 소울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빠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흑, 으흐흑.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아빠의 희생이 헛되게 돼. 한참을 달려 소울이가 숨어든 곳은 문 닫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 밑이었습니다. 컴컴하고 눅눅한 그곳에 쪼그리고 앉은 소울이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빠, 아빠였어. 바보야, 한소울, 넌 진짜 바보야. 냄새만 맡으면 뭐해, 바로 옆에 있는 아빠도 못 알아보고. 소울이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박하사탕 냄새. 그건 단순한 사탕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화마가 덮치던 그날 밤 아빠가 자신을 안고 뛰며 흘렸던 땀 냄새와 섞여 있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으아앙. 천둥 소리보다 더 서러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계단을 울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 10년 전에는 엄마를 잃었고 오늘 밤에는 아빠를 잃었습니다. 소울이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대로 비에 젖어 녹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어가며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탈진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소울이는 젖은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가 닿았습니다. 아까 담벼락을 넘기 직전 재석이 소울이의 주머니에 급하게 찔러 넣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비닐랩으로 칭칭 감겨있는 엄지손가락만한 USB 메모리와 젖어서 잉크가 번진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소울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개발세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씨체. 화상으로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힘겹게 꾹꾹 눌러 쓴 아빠의 편지였습니다. 소울아,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내 얼굴이 널 놀라게 할까봐. 괴물 같은 아빠가 널 부끄럽게 할까봐 나설 수가 없었어. 하지만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다. 이 USB는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이자 놈들의 죄를 밝힐 유일한 증거란다.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터뜨려다오. 아빠는 괜찮다. 우리 딸 사랑한다. 영원히. 소울이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자신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이 편지와 증거를 준비해 두고 소울이를 살릴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소울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아 화면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울이는 USB를 젠더에 꽂아 폰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10년 전 날짜가 찍힌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미안하네, 재수씨. 남편이 너무 설쳤어. 검사가 정치를 좀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자네가 먼저 가고 한 검사는 내가 천천히 보내주지. 잘 가시게. 소울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강기태. 그 악마가 엄마를 조롱하며 불을 지르던 그 순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원한이자 아빠의 10년 그리고 소울이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소울이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지만 소울이의 눈빛은 그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습니다. 소울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새벽 공기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나는 각성의 냄새.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아이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냄새였습니다. 강기태, 기다려. 내가 갈 거야. 가서 내가 지은 죄 세상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게 해줄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어줄게. 소울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상처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방송국에서 대선 후보 마지막 생방송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소울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빠가 말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이었습니다. 소울이는 젖은 후드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아빠를 구하러 가는 전사가 되어 빗속을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핏빛으로 붉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여의도 방송국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그 화려하고 번쩍이는 로비 회전문을 밀고 한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진흙투성이 운동화, 찢어진 바지, 빗물에 젖어 떡진 머리카락. 마치 전쟁 고아 같은 몰골을 한 한소울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즉각 소울이를 막아섰습니다. 야, 꼬마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나가. 소울이는 앙상한 팔로 경비원을 밀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끝이었습니다. 아빠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비켜요. 할 말이 있어요. 저 안에 살인자가 있다고요. 소울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소울이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핑 돌던 그때였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로비에 쩌렁쩌렁 울리는 차가운 목소리.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지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졌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또각또각 걸어오는 여인. 한성그룹 유진이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정말. 유 회장은 대답 대신 손수건을 꺼내 소울이의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사라진 딸을 찾느라 애태운 엄마의 손길이었죠. 꼴이 이게 뭐니? 겁도 없이. 엄마, 나 도와줘. 저 안에 들어가야 돼. 아빠가. 박하 아저씨가 잡혀갔어. 유 회장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는 소울이의 손에 쥐어진 USB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내 딸이 할 말이 있다는데 대한민국 누가 맡겠니? 유 회장이 앞장서고 그 뒤를 거짓골을 한 소울이가 당당하게 따랐습니다. 마치 여장군과 꼬마 전사처럼 두 모녀는 생방송 스튜디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자, 강기태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 안 온화한 조명을 받으며 강기태가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지지율 52%,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강기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립니다. 범죄 없는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짓말,
생방송 중에 들려온 날카로운 외침. 카메라가 흔들리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활짝 열리며 소울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PD와 스태프들이 당황해서 막으려 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유진희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기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쥐새끼가 어떻게... 소울이는 단상 위로 올라가 강기태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화면에 꼬질꼬질한 꼬마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냄새 안 나세요? 이 아저씨한테서 나는 역겨운 거짓말 냄새요. 아니, 이게 무슨 방송 사고입니까? 끌어내지 않고 뭐해? 강기태가 소울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소울이는 강기태의 얼굴에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지금은 두려움 냄새가 나네요. 식은땀 냄새, 오줌 지린내 같은 공포 냄새요. 이 미친... 소울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다들 잘 들어보세요. 10년 전 우리 엄마가 불에 타 죽을 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악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네, 재수 씨. 자네가 먼저 가고 한 검사는 내가 천천히 보내주지.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강기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톤, 억양, 말투. 누가 들어도 강기태 본인이었습니다. 들리시죠? 그리고 지금 제 아빠 한재석 검사가 이 사람 부하들에게 잡혀 있어요. 아빠가 저를 살리고 잡혀갔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대형 모니터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습니다. 속보 경찰, 강기태 후보 비밀 별장 급습. 감금된 남성 구조. 화면에는 들것에 실려 나오는 피투성이의 한재석과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독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강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지 밑단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소울이의 말대로 진짜 지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소울이는 주저앉은 강기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아저씨한테서 나던 그 냄새. 썩은 권력 냄새였어. 평생 감옥에서 그 냄새 맡으면서 살아. 경찰들이 스튜디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기태는 이건 음모야. 조작이야. 라고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유진희 회장이 다가와 탈진한 소울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카메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두 모녀의 모습을 비추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생방송은 막을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 유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철쭉이 만발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하, 아니 아빠, 빨리 와. 국 식어.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소울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저택 현관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긴 했지만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아 몰라보게 인상이 부드러워진 한재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숙자가 아닌 한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식탁 상석에는 유진희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서 앉게. 자네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라고 했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소울이 키워주신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소울이가 내 딸인데. 안 그러니 소울아? 당연하지. 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서 천하무적이야.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울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향긋한 꽃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따뜻한 행복 냄새. 더 이상 비릿한 피 냄새도 눅눅한 외로움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울이가 숟가락을 들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울이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온 저택에 평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이 지금 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보다 더 귀하고 맛이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서 쉰내 나는 빵 조각을 삼키며 눈물 흘렸던 아빠 재석 씨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밥그릇은 쳐다보지도 않고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두툼한 고기 한 점을 올려 딸의 숟가락에 얹어주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딸이 오물오물 밥을 먹는 모습 앞에서만큼은 세상 그 어떤 미남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돈은 산처럼 쌓아두었지만 늘 혼자 밥을 먹으며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었던 유진이 회장도 이제야 밥상이 꽉 찬 것 같다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그 뜨거운 진심이 하늘이 맺어준다는 천륜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진짜 가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이유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고 고단한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찌개 한 숟가락 뜨는 것.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들은 그토록 긴 어둠을 뚫고 왔나 봅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억울한 날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버티다 보면 결국 구름 뒤엔 반드시 저렇게 눈부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세 식구의 소박하지만 꽉 찬 밥상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부디 힘을 내십시오. 소울이가 맡았던 저 향긋한 봄꽃 냄새처럼 그리고 10년 만에 되찾은 저 따뜻한 밥 냄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머지않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가슴 졸이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식탁에도 축복을 빕니다. 묵은 근심과 병만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대박의 기운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고소한 행복 냄새만이 1년 365일 만사형통으로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